안녕하세요. 필름바이블입니다. 어떤 구독자분들께서 필름바이블 운동 그만하고 영상 좀 빨리 올려라 해서 어떤 걸 올릴까 생각하다가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번 연도에 소니가 아주 열일을 하면서 카메라 출시를 많이 했죠. 출시된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FX30, GV-E1, 알파 6700, 알파 7C2, 알파 7CR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뭘 사라는 건지 저도 이 중에 하나를 구매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나름 비교 분석을 좀 많이 해봤어요. 자, 이번 영상에는 실물 카메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리뷰들과 정보들을 보고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리뷰처럼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정말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장단점만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주관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다가 빼먹은 것도 있을 거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안 빼먹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필름 바이블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 5가지가 출시됐는데 저는 영상을 주로 촬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7CR은 사진에 포커스를 맞춘 고화소 바디죠. 그런데 영상 기능도 꽤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가격이 좀 높게 출시가 돼서 제외를 할게요. 알파 7CR은 내가 R5를 구매를 하고 싶지만 돈이 조금 모자라다 라고 하시면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FX30, GV-E1, 알파 7C2 이렇게 제가 구매하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3가지 바디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알파 6700은 제가 고민했던 바디가 아니라 마지막에 좀 간단하고 핵심만 딱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도 알파 6700 구매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잘 나왔어요. 참고로 저는 서드 카메라용으로 사용할 목적, 그리고 여행 시에 바디 하나만 가지고 갈 목적으로 이 3가지 중에서 선택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기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 출시한 카메라로 갈아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고민까지 좀 풀어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드리기 전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꼭 마지막에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의 지난 영상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너무 많이 물어보신다고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칼답입니다. 제가 답변이 늦을 때는 촬영할 때, 운동할 때, 잘 때 말고는 답변을 빠르게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제가 모르는 건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먼저 FX30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다나와 기준으로 약 260만원 정도 하고요. 핸들킷 포함하면 약 32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구매를 한다면 핸들킷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핸들킷 좋아요. FX30은 기존 FX3와 완전하게 동일한 바디 크기를 가지고 출시가 되었죠. 무게는 646g으로 FX30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바디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FX3에서 썼던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다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FHDMI SD카드 슬롯 2슬롯 가지고 있고, FX3의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그것보다는 저렴하게 시네마 카메라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네 AI 기능도 사용 가능하고요. 듀얼 베이스 ISO도 가능한데 800과 2500입니다. 기존 FX3는 800과 12800이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12800보다는 M4나 FX30처럼 3200, 2500 정도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2800까지 가니까 너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200, 2500 구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커스 맵 기능, 리얼타임 트래킹, SC네톤, 사용자 럿 추가 등 기존 FX3의 기능은 또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오히려 FX30에서 추가된 기능도 다수 보여요. 4K 60프레임, 4K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데 4K 60프레임에서는 아주 약간의 크롭이 됩니다. 아주 약간. 화각으로 따지면 한 1에서 한 2mm 정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크롭이 되니까 60프레임에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4K 120프레임에서는 약 1.8배 정도 크롭이 됩니다. FX3와 끝나누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릴 바디들 중에서 가장 발열 관리가 좋은 바디입니다. FX3와 마찬가지로 쿨링팬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만 있다면 몇 시간이고 촬영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 자,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은 크롭 바디로 출시가 됐습니다. 하여튼 풀프레임 충들, 풀프레임 아니면 카메라도 아니냐, 이건 아니고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저는 크롭을 구매하는 걸 꺼려 하냐면, 저는 현재 풀프레임 카메라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는 전부 풀프레임 렌즈인데 FX30의 풀프레임 렌즈를 마운트 해도 돼요. 하지만 크롭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5mm를 50mm처럼 50mm를 85mm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기는 뭐가 돼요? 그럼 광각은요. 자, 풀프레임 16mm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마운트하게 되면 거의 뭐 23, 24mm 정도 보일 건데 거기다가 120프레임 촬영까지 하면 또 크롭이 되겠죠. 그러면 FX30용으로 또 광각 렌즈를 하나 사야 되잖아요. 제가 주로 인테리어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광각 렌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화각을 손해보면서까지 풀프레임 렌즈를 마운트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어차피 서드용으로 사용할 용도로 구매할 거긴 한데 그러면 그냥 풀프레임 렌즈를 마운트해서 망원으로만 사용할까? 또 했는데 망원으로만 사용할 것 같으면 뭐하러 거의 3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태워요. 차라리 알파 6700을 사지. 그죠? 제가 FX30을 구매한다면 렌즈를 또 살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크롭 렌즈는 FX30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중 지출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크롭이 조금 꺼려지는 게 풀프레임 바디와 크롭 바디의 고감도 성능이 1스탑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리 FX30을 잘 만들었다고 한들 풀프레임과 노이즈 성능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또 조리개가 밝은 단렌즈를 사용해야 되는데 크롭 렌즈군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쓸만한 렌즈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이엔드급 시네마 카메라도 크롭 센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많은데 너무 풀프레임만 고집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그 하이엔드급 카메라 성능을 과연 FX30에 넣어줬을까요? 이 가격에 소니가 왜? 근데 FX30을 잘 만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FX30을 구매하는 것이 꺼려지는 이유가 크롭 센서라서 싫은 게 아니라 저는 풀프레임 렌즈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단점이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저는 사실 풀프레임을 쓰고 싶긴 해요. 그리고 크롭이지만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크롭 센서보다는 저조도에서 노이즈를 많이 잡았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프레임과 크롭은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 라는 건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저한테 크게 다가온 단점으로는 소프트 스킨이 없습니다. 저는 소프트 스킨이 너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해요. 그게 없는 게 너무 큰 단점이더라고요. 그리고 AI 프로세싱, 자동 프레이밍, 동적 액티브 모드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FX30이 제일 먼저 좀 출시됐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하면 되냐?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시네마 카메라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나는 기존 크롭 바디를 사용하고 있어서 크롭 렌즈가 많다. 그리고 FX3를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FX3를 구매하기는 좀 그렇고 서브 바디를 하나 늘리고 싶다. 혹은 기존 카메라가 없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영상 위주의 메인 캠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풀프레임에 대한 갈망이 커질 겁니다. 크롭은 안 돼. 가 아니라 풀프레임이 땡기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자, 다음은 GV-E1입니다. 저는 GV-E1이 출시됐을 때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파7 S3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어요. 금액은 다나와 기준 약 230만원입니다. 출시가는 270이었는데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알파7C2가 나오면서 금액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금액은 전부 바디킷입니다. 자, 화소는 1210만 화소로 영상 특화 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뷰파인더가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바디들 중 가장 가벼운 무게인 배터리 포함해서 483g입니다. 풀프레임에 4K 60프레임 논크롭, 우리가 좋아하는 4K 60프레임 논크롭, 그리고 4K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출시가 됐을 때는 4K 120프레임이 촬영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120프레임 업데이트가 돼서 촬영이 가능하게 됐고요. GV-E1 구매하신 분들은 지금 업데이트 하세요. 120프레임에서 크롭은 생각보다 아주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얘도 화각으로 따지면 한 1.5, 2mm 정도? 그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작게 크롭이 돼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10비트 색감의 시네마틱 브이로그 색감 및 화면비 설정, 브이로그 색감 및 화면비 설정은 GV-E1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 스킨 기능 등 온갖 좋은 기능을 다 때려 넣었어요. 그리고 GV-E1이 출시가 되면서 좀 신박한 기능들이 나왔죠. 그게 자동 프레이밍 기능인데 이거는
혼자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프레임 안에 인물을 따라가면서 자동으로 프레임을 잘라서 이동하는 기능인데, 마치 누군가가 촬영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영상 자체 프레임이 움직이니까 고정해 두고 촬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게 장점이죠. 자, AF는 AI 프로세싱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AI 데이터 기반으로 추적하고 있는 피사체가 가려져도 이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피사체의 움직임 자체를 분석해서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A7R5에 처음 적용됐던 기능이죠. 아시다시피 이미 소니의 AF는 천상계급이에요. 근데 AI 프로세싱 기능이 나오면서 거의 뭐 하늘을 뚫고 올라간 것 같아요. AF가 빠른 건 둘째 치고요, 추적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요즘 소니 바디는 AF 테스트를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좋아요. 촬영을 하는데 AF를 잘 못 잡았다, 그건 카메라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GV-E1은 가장 가볍고 작은 바디에 제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렌즈를 호환할 수 있는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갈 때 S3를 압축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정말 장점이 많은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니가 이 작은 바디에 성능을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 하면서 실험한 것 같은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단점은 뭐냐? 우선 SD카드 슬롯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라이 촬영은 되지만 CF 익스프레스 카드는 지원 안 되니까 V90 카드를 사용하셔야겠죠. 근데 이 작은 바디가 10피트에 4K 60, 120프레임 오라이 촬영까지 되니까 좀 놀랍기는 해요. 그리고 FHDMI가 아닌 마이크로 HDMI입니다. 마이크로 HDMI는 잘 빠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어서 별도의 케이지로 고정하지 않으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근데 FHDM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불안해요. 원래 다 케이지로 고정하는 게 다 좋아요. 저라면 GV-E1에는 모니터를 안 달 것 같아요. 이 작은 바디에 뭘 주렁주렁 달고 다니기보다는 바디에 렌즈 딱 하나 마운트해서 편하게 가지고 다니는 맛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디가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 커스텀 버튼이 많지 않아요. 다이얼도 2개밖에 없죠. 어디를 봐도 커스텀 버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LCD 터치를 통해서 설정을 변경하는 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GV 시리즈가 원래 그랬어요. 이상하게 GV 시리즈 치고는 성능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설정을 바로바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드 바디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단점으로는 다가오지는 않았고요. 가장 큰 단점, 정말 이 바디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정도로 고민이 된 부분이 발열입니다. 기본적으로 GV-E1은 플라스틱 바디로 만들어서 발열에 아주 취약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바디들 중에 가장 저렴한 싸구려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S3는 바디 전체가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쿨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열을 상당히 잘 잡아주는 건데, GV-E1의 발열 테스트 영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 대부분 4K 60프레임에서 좀 테스트를 하신 것 같은데 30분이 안 돼서 꺼지는 결과를 많이 봤어요. 출시했을 때 4K 120프레임 촬영이 되는데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 가능으로 출시가 됐죠.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업데이트를 통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자랑하기 좋아하는 소니가 4K 120프레임 촬영이 되는데 괜히 아직 업데이트 준비라고 하고 출시를 했겠습니까? 지금은 업데이트가 돼서 120프레임 촬영이 되죠. 근데 촬영에서 과연 얼마나 발열을 잘 잡아줄지가 궁금하긴 해요. 발열로 꺼지면 열이 식기 전까지는 촬영이 안 되니까 꼭 자동 절전 모드를 설정을 해 놓으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GV-E1을 보고 느낀 게 M4는 양반이구나 싶었어요. M4 마찬가지 발열 이슈가 있죠. 업데이트를 하고 조금은 개선이 됐어요. 근데 S3와는 다르게 M4는 앞부분 쪽은 마그네슘 합금이지만 여기 뒤쪽 기판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뒤쪽 판넬 쪽에서 발열이 생기는데 여기가 플라스틱이니까 발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한들 원초적인 문제는 개선할 수가 없다는 거죠. GV-E1은 바디 전체가 플라스틱이니까 아무래도 발열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자연을 살렸다 라고 하는데 발열로 인해 우리 영상은 죽어갑니다. 좀 쓸데없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끝나는 수도 있죠. GV-E1 그리고 뭐 알파7C2 마찬가지 출시하고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 죄다 뭐 팀킬이다, 하극상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소니는
정말 기가 막히게 끝 나누기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절대로 팀킬 하극상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끝 나누기 정말 잘 해놨어요. 이거 하나면 더 좋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100만원 더 주고 도비에급 사? 근데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급 카메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점이긴 하죠. 나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카메라를 구매를 했는데 반값도 안 되는 카메라가 성능이 비슷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GV-E1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 브이로그를 좀 고퀄로 촬영하고 싶으신 분, 서브 바디 혹은 서드 바디로 사용하실 분들, 풀프레임이지만 상업 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요. SD카드가 원슬롯, 마이크로 HDMI, 그리고 발열 부분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성능은 좋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점. 근데 메인으로 사용 가능한 쪽은 인테리어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영상 얘기를 잠깐 하면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인테리어 영상 어떤 바디, 어떤 렌즈로 촬영하면 좋을까요? 인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S3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상업적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가격이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인테리어 시공자, 내가 시공한 걸 블로그나 SNS에 올리려고 촬영하시는 분, 혹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FX3, S3는 부담이 됩니다. 거기다 렌즈에 짐벌까지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M4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인테리어 촬영하시는 분들 90%가 사진도 함께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M4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사실 그동안 출시된 바디들 중에서 그나마 좀 쓸만한 게 M4밖에 없었고요. 근데 M4는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되죠. 그것도 많이 크롭됩니다. 예를 들어 16mm 렌즈를 마운트하고 60프레임 촬영을 하면 23mm 정도로 크롭이 되니까 사실상 10에서 12mm 렌즈를 마운트해야 그나마 원하는 화각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각대로 내려가면 왜곡이 심하거나 혹은 품질이 좋은 렌즈를 사용하려면 또 가격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한테 레슨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RS2, RS3 짐벌에 M4 올리면 무거워요. 여성분들은 그 걱정부터 하세요. 제가 짐벌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당연히 힘들죠. 저도 하루 종일 짐벌 촬영을 하고 나면 진이 빠지는데 짐벌은 짐과 벌이라서 짐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RS3 미니에 GV-E1 그리고 1635 G 렌즈를 장착하시면 딱 좋습니다. GV-E1이 4K 60프레임 논크롭이니까 정말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1635 G 렌즈가 이너줌의 파워줌 렌즈인데 디지털 줌으로 50mm까지 당겨지니까 디테일 촬영까지 가능하고 인테리어 촬영하기에 너무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 영상 촬영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GV-E1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촬영은 실내에서 촬영하기도 하고 원테이크가 아닌 끊어서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열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괜찮아요. 모니터 굳이 안 달아도 되고요. SD카드 슬롯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볍게 촬영하기에는 최고예요. 영상용 바디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시 화소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SNS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GV-E1은 어떤 바디에서 갈아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개념이 아니라 이걸 새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개념인 것 같아요. GV-E10 비교도 안 되죠. GV-E10은 비교할 게 아니에요. 자, 앞서 말씀드린 장단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α7C2입니다. 제가 앞에 GV-E1에 관심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α7C2가 출시된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딱 이것까지만 보고 선택해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α7C2의 출시 가격은 269만원입니다. 자, 이제 출시됐다고 하면 200이 넘어가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아요. α7C2는 M4와 같은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M4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α7C2는 기존 α7C에서 좋아진 점 그리고 M4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존 α7C와 비교했을 때 좋아진 점은 거의 모든 게 다 좋아졌습니다. 스펙을 설명드리면 무게는 514g, 3300만 화소,
10비트 색감, 4K 60프레임, 오라이 촬영까지 가능하고요. 소프트 스킨, 최신 메뉴 UI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크리에이티브룩, SC네톤, 사용자 러추가 기존 알파 7C보다 그립감도 더 좋아졌어요. 성능과 기능만으로 봤을 때 M4에다가 신기능을 조금 더 넣어서 알파 7C2에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M4에 없는 기능은 크게 AI 프로세싱, 그리고 자동 프레이밍 기능, 7스탑, 손돌방 기능으로 떨림을 좀 더 잘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4에 비해서 발열에 더 강합니다. 강한 정도가 아니라 S3급으로 발열을 엄청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으로 마감한 M4와는 다르게 알파 7C2는 거의 모든 부분을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열 관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기존 알파 7C도 발열 관리는 정말 잘하긴 했어요. 단점은 SD카드 슬롯이 얘도 하나밖에 없고 역시 바디가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 HDMI인 점, 그리고 M4와 마찬가지로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됩니다. 그리고 4K 120프레임이 안 됩니다. 자, 신기능은 이것저것 많이 넣어줬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4K 60프레임 논크롭은 당연히 안 넣어줬겠죠. M4가 있으니까. 그리고 알파 7C2에 4K 60프레임 논크롭을 넣으면 GV-E1 판매가 저조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M4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기계식 셔터가 4000분의 1초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반면에 M4는 8000분의 1초죠. 영상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거의 영상만 촬영을 하니까 뭐 4000이든 8000이든 써본 적이 없어요. 사진을 거의 안 찍으니까요. 그리고 듀얼 베이스 ISO가 없는 점, 듀얼 베이스 ISO는 없지만 저조도에서 노이즈는 꽤나 잘 잡아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죠. 이런 많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알파 7C2 역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고퀄리티의 개인 컨텐츠 및 취미 활동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은 메인캠이 있으신 분들의 서브캠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4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갈아탈 만한가? 아니요. 저는 굳이 갈아탈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근본적인 촬영 스펙은 동일하기 때문에 M4보다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신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촬영 환경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갈아타는 거는 좀 그래요. 만약에 나는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가벼운 게 좋아, M4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어, 뷰파인더 큰 것도 필요 없고 SD카드 슬롯 하나만 있으면 돼, 4K 연속 촬영 2시간 이상 해야 될 정도로 발열 관리가 잘 돼야 돼 하시면 갈아타도 괜찮습니다. 아마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알파 7C 사용자분들은 기변을 해야 되냐? 알파 7C 사용자분들 빨리 구매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무조건 갈아타세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좋아졌어요. 만약에 내가 알파 7C만 사용해봤다 하시면 아마도 신세계를 맛보실 겁니다. 다음은 알파 67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89만원, 2700만 화소, 4K 60프레임, 120프레임, 오라이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4K 120프레임에서는 약 1.6배 크롭은 발생을 합니다. 크롭바디 중에서 최상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진, 영상 하이브리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는 493g으로 GV-E1보다 10g 정도 무겁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뷰파인더 있고요. M4처럼 사진, 영상, SNQ 전환 버튼, 그리고 GV-E1보다 좋은 그립감, M4보다 밝고 선명한 LCD 화면, 앞에 말씀드린 최신 기능인 자동 프레이밍, AI 프로세싱, 액티브 샷, 소프트 스킨, 시프트 색감, SC네톤, 크리에이티브룩, 포커스 브리딩 보정 기능 등 크롭바디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기능을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냥 크롭바디는 얘만 사 할 정도로 온갖 기능을 다 때려 넣었어요. 단점은 마찬가지 바디 전체가 마그네슘 합금이 아니기 때문에 발열에 취약한 점, 4K 30프레임에서 약 1시간 정도, 그리고 4K 60프레임에서 30분 정도 촬영하면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것 외에는 딱히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크롭바디인 걸 감안하고 성능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카메라를 갖고 싶지만 예산이 많지 않다, 무조건 알파 6700을 구매하세요. 요즘 카메라 뭐 출시했다 그러면 200 중반이 넘으니까 189만원이라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알파 6700으로 그냥 영상을 다 조져버린 것 같네요. 그리고 빼먹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포커스 브리딩 보정 기능, 크리에이티브룩, SC네톤, 뭐 10비트 색감, 뭐 이런 거는 지금 설명드린 바디 전부 다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어떤 바디를 선택을 했냐? 사실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GV-E1을 선택했습니다. GV-E1에서도 설명은 드렸지만 4K 60프레임 논크롭 그리고 4K 120프레임에서 약간의 크롭, 여행을 다닐 때 작고 가벼운 바디, 그리고 소니의 신기능 풀프레임 인점, 바렐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GV-E1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α7C2는 사실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어요. 제가 아무래도 제가 M4를 오래 사용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발열과의 싸움입니다. 다음 영상은 GV-E1의 발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발열을 잡아 보려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많이 사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가장 편리하게 귀찮지 않으면서 발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실험을 해볼게요. 준비가 되면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해외 촬영 일정이 잡혀 있어요. 몰디브, 그리고 베트남, 일본, 이렇게 해외 촬영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쪽 나라에서 발열을 또 얼마나 잘 견디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여행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이 조금 길었죠. 아무래도 바디 4개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 출시한 바디들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상업 메인으로 사용하는 바디가 아니라 일반 그냥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상업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신기능들을 추가해서 서브 바디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출시가 된 것 같고요. 또 이런 신기능과 계속해서 좋아지는 기능들을 보니까 α7 S4 그리고 α7 M5 이게 또 얼마나 또 좋게 잘 나올지 사실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자, 여기까지 이번 연도 출시한 신규 바디 비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바디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컷!